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김지연입니다.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LS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어떻게 소액 투자부터 시작해서 시드를 계속해서 굴려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주식 시장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이제 주식을 또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시드가 많으면 좋겠지만 이제 시드가 조금 없으신 네.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주식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소액도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일단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든 저도 이제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보면 결국엔 두 부류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얘기 듣고 그냥 지금이라도 해볼까? 네. 소액이라도 하시는 분이 있고 실천에 옮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또 머뭇거리세요. 그냥 저 강사 말만 믿고 투자하는 게 맞는 건가? 진짜 이 주식시장 위험하지 않나? 그리고 이래저래 이제 고민만 하다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저희 이제 어머님 세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뭐 80년대, 90년대 금리도 높고 사실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게 내 월급에 많은 걸 저축하면 다 자산이 만들어졌고 그걸로 아파트까지 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특히 MZ 세대분들은 택도 너무 없죠. 힘들죠. 네. 뭐 자산 모으기도 어렵지만 모은다고 해도 아파트 사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자산 형성하는 게 좀 힘든데 근데 결국엔 자산 형성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 미국에서도 검증됐잖아요. 주식 투자거든요. 소액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가 사실 로또도 많이들 하시지만 로또 복권을 사야 당첨되잖아요. 안 사면 그 행동이 없으면 없어요, 그냥. 맞아요. 뭐 사야 되든 말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액 투자 무시하지 말고 일단 투자는 해야 된다. 네. 단 투자하기 전에 내가 목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거를 단기간에 정말 많이 불려서 뭐 10배 수익 나고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엄청나게 주식을 파서 공부해야 되는 몫이고 그게 아니라 직장 생활하면서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한번 노후 대비, 그러니까 55세부터 우리가 보통 퇴직연금 수령을 하니까 지금 20대 초반이나 30대 초반이라면 시간 많잖아요. 20년 이상. 나는 이 주식으로 한번 자산을 모아보겠다. 이런 마인드라면 저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빨리 증권계좌 트셔가지고 네. 소액으로라도 일단 뭐 ETF 같은 거, 요걸 좀 모으는 걸 한번 좀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도 주식 계좌 없으신 분들 지금이 시작입니다. 근데 이게 주식 투자가 사실 뭐 재테크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해야지만 경제 상황을 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런 점들도 굉장히 맞습니다. 좋은 것 네. 같고 그럼 혹시 공모주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모주도 괜찮은데 네. 공모주가 한참 몇 년 전에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SK 바이오팜 그 네, 시절. 맞아요. 그때 뭐 하면 그냥 뭐 2배, 맞아요. 3배 나기도 했는데 저는 공모주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 공모주 투자도 물론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닌데 시장의 유동성이 좋으면 공모주는 웬만하면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고 그리고 이제 비상장 기업 중에 괜찮은 기업이 상장하는 거잖아요. 아무나 상장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공모주 상장할 때 뭐 주변 뉴스나 이런 거 보시고 야 저거 경쟁률 높고 뭐 대박 난대더라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공모주 청약을 저는 해보시는 걸 왜 권유드리냐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주식시장이 중요한지가 공모주에서 나오거든요. 맞아요. 기업들이 장외시장에 있을 때는 자금 조달이 잘 안 돼요. 뭐 은행에서 돈 빌리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뭐 아시겠지만 메타도 옛날에 페이스북도 옛날에 비상장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해가지고 엄청 돈 이제 확장하고 지금 성공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거나 미국에 상장한 유명한 기업들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커졌기 때문에 큰 기업 또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처음부터 이 기업과 같이 동행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 스타트부터. 그래서 그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고 또 공모주는 이렇게 소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해보시고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공모주 할 때 내가 기업이 있잖아요. 이 기업을 그러면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이 기업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고 하지 마시고 요새는 공부하기 너무 좋은 게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챗GPT가 어디 있어요. 내가 다 찾아야 돼요. 기사도 찾아보고 전자공시도. 근데 요즘에는 챗GPT가 정말 너무 좋아요. 그냥 설명 다 해줍니다. 기업 속에서 파일 예, 넣으면 그거 맞아요. 분석해주고 맞습니다. 요약해줘요. 그럼 그거 보고 얘가 요약을 해주면 이런 회사구나. 그러면 이 회사가 왜 상장하는지가 명확해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분석도 해보시고 그게 기업 분석의 첫걸음이에요. 네. 그러면서 습관을 들이는 거니까 저는 공모주 수익이냐 손실보다도 한번 어차피 공모주에 그 경쟁이 치열하면 내가 많이 사고 싶어도 못 사거든요. 소액으로라도 한번
투자를 하셔가지고 시장에 한번 이게 주식시장이 이런 거구나 이런 좀 체험을 해보시는 관점에서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어쨌든 이렇게 뭐 소액 투자던 공모주 투자던 해서 시드를 어느 정도 모았어요. 그 시드가 이제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또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투자로 비중을 나눠보면 좋을까요? 꼭 그게 1,000만 원이 아니고 뭐 작은 금액이라도 일단 처음에 하실 때는 포트폴리오를 미리 좀 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아직은 소액이니까 많이는 못 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좀 간소한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간소한 포트폴리오 뭐냐면 일단은 그냥 지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뭐 한 달에 예를 들면 뭐 20만 원, 30만 원 투자하는데 그걸 쪼개가지고 반도체 사고 방산 사고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금액 단위가 작으니까 그런 경우는 저는 그냥 국내 뭐 코스피 200 추정하는 거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날짜 정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내 월급 날짜가 뭐 3월 20일이다. 그러면 이날은 코스피 200을 내가 만약에 나 50만 원 투자하겠다. 25만 원은 코스피 200 ETF를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요새는 적립식 자동 매매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5는 S&P 500 하는 거예요. 이게 검증됐잖아요. 국내 해외를 네, 나눠서. 나눠서. 왜냐하면 국내만 영원히 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항상 엇갈리니까 S&P 500은 세계 최고 기업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S&P 500 기업들의 또 많은 부분이 해외 매출이 또 많아요. 이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골고루 소액일 때는 좀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꾸준히 모아서 자산이 좀 형성이 됐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그리고 내 월급도 좀 늘어나요. 내가 이제 연차도 차죠. 그러면 나는 한 달에 50이 아니라 이제 100만 원 넣을 수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50은 그대로 똑같이 해요. 나머지 50을 좀 공부해가지고 좀 엣지를 추구하는 거예요. 공부해보니까 조선이 좀 뜰 것 같다. 예를 들면 이제 재작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한국에 배 좀 달라고 SOS 줬죠. 이건 누가 봐도 조선주에 좋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조선 ETF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작년에 젠슨항이 왔다 갔죠. 그때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만났단 말이에요. 로봇 사업 뭔가 하려나 보다. 그걸 눈치채신 분이면 현대차 관련된 자동차 ETF가 또 따로 있어요. 거기에 넣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실제로 투자하신 분은 진짜 결과가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산업 ETF는요, 평소에 관심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지수만 하셔도 돼요. 상관없는데 내가 평소에 이런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보는 눈이 생겼으면 나머지 50은 뭐 예를 들면 아까 조선, 뭐 반도체, 자동차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또 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산 형성 전까지는 포트폴리오를 지수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좀 어느 정도 세웠을 때는 좀 업종으로 가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20, 30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자산은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20, 30대 분들은 모험을 하셔야 돼요. 공격적이어야 돼요. 네, 그리고 주가 지수라는 건 올라갔다 뭐 30% 빠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2022년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37% 빠졌거든요. 네. 그 후로 어떻게 됐죠? 나스닥이 2배 이상 올랐죠. 네. 그때 모으신 분은 오히려 더 좋았죠. 그죠? 자산 형성에 오히려 급락장이 훨씬 좋고 주가 지수가 계속 오르기만 하잖아요. 자산 형성이 불리해요. 왜냐하면 단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45세, 50, 60세 이제 가면서는 당연히 점점 포트 비중을 안전자산,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걸 바꾸셔야 되지만 20, 30대에서 이 위험자산을 안 하고 나는 원금 까먹기 싫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그게 더 원금 까먹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예금은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위험을 선호하셔야 돼요. 왜? 시간이란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퇴직연금은 30%가 무조건 안전자산 또 의무적으로 담아야 돼요. 저는 이거 없앴으면 좋겠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예, 아예 저는 정부가 이거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자기가 이 100% 하면 하는 거지. 왜 30이라는 안전판을 둬가지고. 이건 꼼수는 아닌데 이게 70%는 주식에 넣을 수 있고 30%는 안전자산이니까 예금 아니면 채권 넣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좀 꼼수는 아니지만 채권 중에 주식과 채권을 절반씩 넣는 상품이 있어요. 5대5로. 네. 그 실제 상품이 있습니다. 요걸 넣잖아요. 주식 비중 85까지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요새 AI로 검색하면 알려주니까 어떤 상품인지. 그렇게 하면 최대 85.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어쨌든 위험 자산을 젊을 때는 이거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넣어야 된다. 저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젊을 때 위험을 감수해라. 네. 도파민이 쫙 터지는 레버리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버리지는 안 돼요.
레버리지는 시간과 반대로 가는 상품이에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익률이 갉아먹어요. 이게 하루하루 다니니까. 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피를 그대로 추정하거나 그런 자산을 이렇게 해야지 레버리지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아, 나 진짜 이 도파민 때문에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레버리지를 내가 했어요. 네. 뭐 인버스라든가 뭐 이렇게 좀 고위험 상품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테슬라도 2배짜리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3일 안에 그냥 끝내세요. 아, 단기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냥 3일 안에 끝내고 또 내가 아 이거 테슬라 한 2배짜리 하면 내가 단기 한 10% 수익 날 것 같은데 그럼 들어가세요. 근데 3일 안에 끝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일 안에도 승부 안 나면 내가 뭔가 잘못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이든 실패든 3일 안에 끝나면 레버리지에서 크게 다칠 건 없어요. 근데 왜 다치냐면 이걸 장기간 갖고 가세요. 운 좋아서 오르면 상관없는데 뭐 예를 들면 테슬라가 20% 빠졌어요. 내가 사자마자. 레버리지 마이너스 40 나요. 그럼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좀 팁을 드린다면 레버리지는 진짜 3일 안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단기 투자만 하자. 네.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제 분산 투자는 안정성을 챙길 수 있지만 네. 아예 집중 투자를 하면 그래도 수익률이 극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점에서 집중 투자를 한다면 만약에 집중 투자라면 시드가 적을수록 저는 그냥 코스피 200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를 이길 수 있는 자산, 물론 반도체가 이길 수도 있지만 코스피 200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전 산업이 들어가 있고 저는 AI 시대에 한국이 승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ETF 사겠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아파트 팔아가지고 굉장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한국에서 뭔가 자산 증시 하면 그동안은 뭐였죠? 부동산이죠. 네. 근데 이제는 이 공식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정부가. 뭐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시드가 좀 적다면 어쨌든 코스피 200에 저는 집중 투자하는 게 가장 좋고 근데 좀 약간의 시드가 좀 있다면 역시 그 코스피 200을 하시되 그중에 일부를 반도체 쪽으로 예, 이렇게 좀 2개 정도로 분산하는 게 집중 투자를 한다면 네. 거기가 좀 가장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지수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아가고 있던 종목이 있는데 주가가 막 상승하다 보니까 모아가려니까 계속 이제 아, 그건 평단가가 맞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도 상관없이 장기로 투자할 거라면 그냥 모아가는 게 맞는 근데 건가요? 이게 두 가지인데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예를 들면 목돈이 1,000만 원이 있는 분이 있고 나는 이제 월 무조건 50씩 지금 저축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칠게요. 이 두 분의 이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전자는 거치식이죠. 목돈이니까 이거를 사실 여기 6천 넘었는데 한 번에 넣었는데 만약에 코스피 5,500 가면 사실 멘붕 오거든요. 그쵸. 아, 그거 좀만 기다렸다 할 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한 3단계로 나누세요. 지금 30을 넣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너무 타이밍 되다가 영원히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 3천부터 그 일이 발생한 거예요. 3천 올라왔을 때도 이거 좀 쉬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저하던 분들이 이거 4천 가니까 또 못 하시고 5천은 5천대로 못 하고.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지금이라도 한 30은 넣으시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좀 빠졌다 싶은 그 충격이 왔을 때 거기서 30 더 넣으시고 나머지 30은 좀 아껴 놓으세요. 예, 최후의 수단인데 진짜 작년 11월에 많이 빠진 적 있잖아요. 그런 조정이 왔을 때 나머지 다 넣는 거죠. 그게 분할하면 조금 부담은 덜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다만 거치식이 아니라 적립식은 상관없어요. 지수가 뭐 7천이든 8천이든 5천이든 4천이든 상관없이 날짜가 중요해요. 내 날짜가 내가 15일로 정할 거냐 10일로 정할 거냐 이것만 정하세요. 그럼 기계적으로 그냥 계속 넣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고요. 평단가 상관하지 말고. 예,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적립식인데 급락할 때 난 사겠다. 네. 이런 분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건 결코 좋은 전략 아니에요. 진짜 멘붕 와서 아예 아무것도 못 사고 그냥 매달 살 걸. 이런 거 보는 또 못한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냥 날짜를 뭐 한 달에 2번 정하시던 건 상관없는데 특정 날짜를 정해서 그냥 계좌 보지 마시고 월급 들어오면 자동 매수되게 요걸 걸어 놓으세요. 저는 그 방법이 좀 가장 좋지 않나. 그래서 2개로 나눠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결혼을 해야 된다거나 네. 집을 사야 된다거나 할 때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때 주식을 깨기에는 뭔가 조금 아까운데 네. 이거를 지키면서 뭔가 목돈을 꺼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내가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주식에서 수익도 좀 나 있고 근데 주가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만약에 3개월 후에 이게 돈을 써야 돼요. 그러면 MMF에 넣으시면 돼요. ETF 중에 단기 금융 상품이 있거든요. 네네. MMF는 뭐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줘요. 네네. 뭐 많은 이자 아니더라도 요게 1년 미만의 안전한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그
나오는 수익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원금 보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거의 원금 보장 되는 게 주로 국채 같은 데 많이 투자해요. 국공채. 예. 그러니까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빼놔요. 근데 은행에 우리가 수시 입출금시 예금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너무 적잖아요. 사실 그냥 이자가 안 거의 나오니까.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MMF 여기에 놓으셔가지고 일정 부분 이자를 좀 수취하시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내가 돈 필요할 때 그거를 매도하셔가지고 웬만하면 MNF는 거의 원금 손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채권 ETF는 좀 그거는 단기간에는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금리가 갑자기 튀잖아요. 만기가 남았다 하더라도 금리가 튀면 내가 3개월에 돈 필요해요. 채권을 매도하려고 봤더니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손해를 봐요. 그래서 채권 ETF는 추천드리지 않고 만약에 단기간에 목돈 개념이 있다면 번 돈을 MMF로 조금씩 옮겨서 그거를 현금화할 준비를 하자.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번 돈이라고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예. 많은 사람들이 돈 벌었어 하면은 매도해서 이걸로 뭐 차 살 거야, 뭐 명품 네. 가방 살 거야 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 재투자가 더 좋은 거죠. 살아보니까 저도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아, 좀 소비 좀 줄일 걸. 아. 좀 젊었을 때. 자산. 저도 이런 거를 그때 당시만 해도 젊었을 때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저도 증권사에 있었지만 사실 반성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아, 그때 그냥 계속 더 모을 걸. 네, 적립식 펀드라도 더 사놓을 걸. 네.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투자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왜 느꼈냐면 이제 저는 제 퇴직연금과 저도 개인 저축, 연금 저축이 있는데 지난 이제 10년 동안 제가 뭘 했냐면 남들이 뭐라 그래도 저는 국내 주식형 펀드만 모았어요. 국내 주식형 펀드에 거의 집중 투자하고 ETF 이런 거 했는데 정말 소익률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10년 박스피잖아요. S&P 500이 몇 배 가는데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이 국내 주식만 해가지고 국내 주식형만 해가지고 수익이 안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미국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후회를 안 해요. 국내가 더 많이. 왜냐하면 그때 안 갈 때 엄청 모아놓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 주식이 2배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이 우량한 자산을 안 갈 때 모으면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보상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퇴직연금 계좌 보면 되게 막 기분이 매일 좋아요. 그거 보면서 불과 1년 전 이맘때는 우울했는데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뭐 수익 나시고 이런 것도 좋고 또 현금이 있어서 또 이번에 설날에 세뱃돈 받으신 분들 아니면 또 보너스 받으신 분들 있겠는데 당연히 쓰고 싶어요. 백화점 가서 평소 사고 싶은 뭐 거. 사지. 네, 맞아요. 그건 당연한데 살 건 사세요. 필요한 건 사야 되지만 큰 돈이 나가는 부분이 내가 굳이 필요 없다면 뭐 자동차 사고 싶은 것도 이해하지만 예를 들면 현대차 살 돈으로 현대차 주식을 사시든지 테슬라 사고 싶어요. 자동차 요즘 인기 많. 테슬라 주식을 사시든지 아니면 코스피 200을 ETF 사시든지 그걸로 자산으로 저는 바꿔놔야 된다. 자동차는 결국 감가상각 때문에 이게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이지만 주식은 안 그래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시장 가치 올라가면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되는 게 주식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비를 조금 줄이시고 뭐 너무 좀 꼰대 같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이 자산의 어느 일정한 부분은 내 여유 자금을 계속해서 재투자하는 게 결국엔 10년, 20년 지나면 그게 보상을 줍니다.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당장은 뭐 미래는 모르겠구나 지금 쓰고 싶다 이런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결국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100%는 아니더라도 한 70에서 80% 정도라도 그거는 한번 재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 몇 년 전에 욜로 되게 유행이었는데 맞아요. 그 얘기 쏙 들어갔잖아요. 저도 옛날에 욜로를 생각하고 돈을 좀 쓴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해요. 그때 ETF도 더 사놓을 걸. 저희가 쉬는 그 연휴 사이에 미국에 이란 공습이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증시의 영향성. 근데 이게 좀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뭐 이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물론 충격은 다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결국 물가도 안정화됐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결국 다 회복을 했거든요. 이제 보통 전쟁 시작하고 한 달 후면은 대부분 좀 회복했다라는 그런 이제 데이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장기간 끌고 가면 본인이 굉장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란 전쟁도 아주 장기화되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생각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끝나지 않겠냐. 시장이 좀 악재는 맞지만 과거 이제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
전쟁이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바꾸진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현금 확보가 좋을까요? 아니면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근데 이게 참 이제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니까 네. 사실 2022년 생각하면은 현금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 2022년에 미국 물가도 워낙 높았고 그때 이제 미국이 또 금리 인상까지 하면서 나스닥이 1년에 35% 폭락을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랑 지금은 또 같냐? 그건 아니죠. 그때보다는 지금 물가가 많이 안정화돼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길게 끌고 갈 생각은 뭐 당연히 없을 그쵸. 거고 왜냐하면 이제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은 여전히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선전했죠, 사실은. 러시아가 처음에만 해도 뭐 이기지 않을까 이런 뭐 전망들이 많았지만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또 이란의 지도자 하메네이가 바로 또 공습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뭐 지상전까지 투입해서 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처럼 그렇게 확대되진 않을 걸로 일단 시장은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이제 조건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온 거는 AI도 있고 정부의 정책 기대감도 있을 거고 뭐 여러 모멘텀들이 있죠. 이것들이 전쟁으로 갑자기 뭐가 180도 뒤집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런 변동성이 나온다면 뭐 일단은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좀 괜찮다. 조건은 이제 전쟁이 뭐 너무 장기화되지 않는 거죠. 그런 조건에 동의를 하신다면 지금은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특히 한국 증시는 좀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근데 주가는요, 올랐다고 빠지진 않고 뭔가 이제 이슈가 생겨야 뭐 이렇게 방향을 잡는데 일단 안 좋은 이슈 맞잖아요. 이란 리스크가 당연히 악재이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주가가 좀 3월 한 1, 2주 정도는 좀 빠질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뭐 급락보다는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과열을 시켜주는 그런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이 시장에 좀 동참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좀 한번 이번 기회에 뭐 괜찮은 기업들, 전쟁 리스크랑 좀 무관한 기업들을 담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상법 개정이 통과됐다는 얘기들이 네. 있는데 이런 것들도 또 한 번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난 이제 한 1년이 안 됐죠. 한 지금 7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대통령 되고 나서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그 기사를 낸 걸 한번 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꿨나. 그 중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이죠. 네. 근데 처음에 코스피 5천을 얘기했을 때는 정말 주변에서 뭐 이렇게 비웃는 분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실제 뭐 정치인들도 그랬고. 그리고 다 반신반의했어요. 뭐 저는 아 진짜 5천 갔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약속을 지킨 경우가 별로 없어서 가능할까? 네, 희망은 가져봤죠. 근데 어쨌든 결과는 됐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말로 한 게 아니라 진짜 액션을 보여줬어요. 뭐냐면 상법 개정을 3개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대주주하고 소액주주가 있는데 가치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요거를 이사의 의무를 바꿔가지고 주주들에 대해서도 충실해야 된다. 법을 개정했죠. 그게 한 단계 있고 두 번째가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번에 통과된 자사주 소각 의무 법안. 이 자사주 같은 경우는 대주주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경영권 방어하려고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하는데 활용했어요. 주주 돈인데. 그래서 소액주주 가치가 많이 훼손됐거든요. 이제 그건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상법 개정 3가지 중에 2가지는 대주주 가치를 떨어뜨리고요. 소액주주 가치를 올려버린 거예요. 요거를 법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예금만 하던 분들에게 이제, 이게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라면 세율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머니무브를 좀 일으킨 거죠. 요 2가지로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꿨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제 시장에 제대로 좀 작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어서 당연히 이거는 주식시장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줬고 외국계 증권사들도 한국 증시를 이렇게 목표 지수로 올렸던 건 이런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수혜주를 찾아본다면 어떤 주식들이 괜찮을까요? 배당주 뭐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거는 금융주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주들은 일단 배당을 많이 주고 우리나라 은행, 증권주들, 특히 증권주가 좋은 게 이런 상법 개정은 주식 투자를 좀 권유하는 법안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지금 거래대금도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주가 가장 좋고 좀 많이 올랐죠. 뭐 증권주들이 사실 미래에셋증권만 해도 10배 올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물론 미래에셋은 스페이스X 때문에 좀 오른 거니까 좀 논외로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기업들 주가가 PBR 1배가 안 되는 기업도 많아요. 증권주 중에. 그래서 증권주는 여전히 괜찮게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은행주들은 두 가지가 있는 게 원래 배당도 많이 주지만 자기 주식도 좀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주가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 법안은 지주사한테 되게 좋습니다. 지주사들이 경영권 방어하려고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1년 반 안에 무조건 소각해야 됩니다. 소각을 안 하면 이제 그 경영진 있죠. 등기 이사진한테 과태료가 1인당 5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이제 의무화는 이제 시작이 됐고 지주회사 특히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지주회사들은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금융과 지주사가 좀 저는 수혜 기업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전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코스피는 6천 돌파했고 물론 네. 코스닥도 1000스닥을 돌파했지만 아직까지 코스닥은 좀 덜 오른 감이 있잖아요. 네. 코스닥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코스닥은 이게 코스피는 저는 이렇게 6천 올랐어도 부담이 안 되는 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올해 엄청난 돈을 벌 거거든요. 둘이 합치면 300조 원이 넘을 거예요. 영업이익이. 네. 그러니까 비싸진 않아요. 근데 코스닥은 아니거든요. 코스닥의 시총 상위 기업들 보면 저 위에 2차전지 있죠. 그다음에 그 밑에 바이오 있죠. 반도체는 괜찮은데 바이오랑 2차전지는 아직은 뭐 이렇게 돈을 버는 업종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요인이 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익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좀 주가 부담은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을 보실 때는 어쨌든 모멘텀입니다. 예,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거죠. 바이오에서 뭐 신약 개발을 했다거나 네. 기술 수출을 했거나 그러면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게 오르면 코스닥 올라가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2차 전지가 그때 뭐 여러 이슈로 막 급등할 때 그때도 코스닥 좋았잖아요. 철저하게 2차 전지는 재료인데 그 재료를 지금 정부가 만들어주고 있죠. 네. 뭐 얼마 전에도 이제 활성화 정책. 네, 민주당 이제 코스피 5천 특위에서 다음 목표를 코스닥 3천으로 제시를 했고 그 다음 날부터 개인 투자분들이 막 코스닥 ETF를 엄청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이 좀 믿죠. 정부 정책을 믿고 좀 따라가긴 하는데 저는 어쨌든 뭐 코스닥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두 가지 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일단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아까 좀 단기 과열이다. 그런데 지금 유동성은 너무 좋거든요. 그럼 이 돈들이 좀 상대적으로 못 오른 저는 코스닥으로 3월엔 좀 옮겨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을 한번 3월에는 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상승률이 높다는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장 시가총액이 큰 업종이 바이오인데 네. 바이오가 최근에 좀 뭐 이슈들 아시겠지만 알테오젠에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여러 좀 소음 때문에 좀 못 갔거든요. 근데 일단은 4월에 미국에서 암학회가 열려요. 그럼 보통 학회 앞두고는 좀 모멘텀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게 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중동 전쟁이 터졌는데 바이오는 사실 전쟁 리스크랑은 좀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피난처죠. 그런 걸 좀 봤을 때 저는 바이오 쪽으로는 좀 매수세가 좀 옮겨가지 않겠냐. 그래서 어쨌든 그 정부 정책도 있고 개인들의 좀 관심사 또 코스피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간다는 측면 그 과정에서 코스닥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고 바이오의 선전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일단 3월은 코스닥에 한번 이렇게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또 그 이슈 있잖아요. 그 노란봉투법 또 인터배터리 이슈도 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약간의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노란봉투법은 좀 기업들한테는 조금 이제 부담이 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인터배터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모멘텀은 좀 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시장을 이끄는 거는 코스닥은 어쨌든 시총 1위가 바이오고요. 네. 2위가 저기 반도체 소부장이고 옛날에는 1등이 사실 그 2차 전지가 옛날에는 뭐 가장 또 높은 시총을 차지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차 전지가 3위까지 밀린 것 같아요. 이 시총을 보면.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이슈보다는 결국 코스닥을 올리는 건 결국 제일 큰 거는 바이오랑 반도체라 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너무 올라서 실수는 있지만 네. 끝난 건 아니죠. 근데 그 낙수 효과를 그 반도체 소부장은 계속 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바이오 모멘텀은 여전히 좋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면에서 저는 코스닥을 좀 상대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고, 물론 2차 전지도 나쁠 건 없습니다. 그동안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반등은 좀 나오겠지만 아직은 좀 모멘텀이 큰 업종은 아니니까 네.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하기는 아직은 좀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코스피 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지금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던 두 종목은 단연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 주가도 아직 낮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조정이 들어갈까요? 어떻게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가격을 보면 너무 높아 보이긴 해요. 저도 네. 막 이렇게 작년 이맘때 그 삼성전자가 5만 원 했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20만 원대였으니까 엄청 올랐죠. 지금 한 몇 배, 한 4배씩은 오른 것 같아요. 그냥 가격을 보면 그 정도인데, 근데 이익은 6배, 7배 올랐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익을 보면은 주가가 아직 못 쫓아가서 또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관건은 그거예요. 이익이 만약에 뭐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해 180조고 내년에 200조 넘거든요. 하이닉스가 150조, 내년에 아마 200조 넘을 텐데 그 조건이 틀리지만 않으면 일단 주가는 아직도 싼 게 맞아요. 그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홀딩해도 예, 되나요? 홀딩하고 오히려 뭐 준동 이런 이란 리스크 때문에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은 건 알아서 샀는데 좀 많이 담지 못해서 좀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더 이렇게 편입할 수 있는 저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중동 전쟁 리스크가 AI 투자를 막는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논지가 좀 유지가 된다라면 계속해서 저는 흔들릴 때,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오를 때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내려올 때 어쨌든 담는 전략은 좀 나쁘지 않다. 뭐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한 3월에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분할로 담아가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그겁니다. 삼성 하이닉스가 여전히 내년까지 이익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 요 논지만 성립된다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를 저는 뭐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샀다가 한 8만 원대에 물리신 분들 되게 많으셨잖아요. 그럼 네. 완전히 지금 수익권인데 네. 팔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분할 매도 방법은 또 어떨까요? 이게 딱 정답은 없는 게요. 이제 네. 8만 원에 사셔서 그때 실제 저도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분은 그 8만 원에 물렸다가 네. 5만 원 갖다 온 적 있죠. 그래서 8만 원 오니까 조금 수익 보고 파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20만 원 가니까 본전만 딱 이제 예, 하고 아유 이제 팔았구나. 지겹다 이래가지고 네. 팔았는데 잠을 못 잔대요 지금. 이게 본전이 같아요. 그때는 기분 좋았죠. 드디어 나는 이제 탈출했다. 근데 이게 20만 원 가니까 잠이 안 온대요. 지금 너무 속이 쓰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주가가 내가 이렇게 급락했다가 회복되기도 하고 막 여러 막 고생들을 했다가 극복하면 사람 심리가 어쩔 수 없는 게 본전에 팔고 싶어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데 그때 파시면 안 되는 게 냉정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그때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삼성전자가 이게 반도체 사이클을 타고 본격적으로 좋아져서 가는 건지 단지 뭐 시장이 좋아져서 어떤 분위기 때문에 올라간 건지 그걸 좀 구분하셔가지고 네. 그게 좀 구조적이면 뭐 내가 안 파시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본전 왔을 때 한 20, 30%만 팔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다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지금 이제 근데 그걸 그냥 극복하고 20만 원 이상까지 안 파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아직은 그냥 보유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이거는 결정을 왜 하셔야 되냐면 난 견딜 수 있다. 나는 이게 어차피 지금 사이클 끝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런 마인드면 그냥 냅두셔도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은 그 변동성에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저기서 팔고 좀 다시 샀으면 좋았을 걸. 네. 근데 그걸 뭐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100% 들고 가다가 빠질 때마다 이게 스트레스를 되게 받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하세요. 나는 가져갈 건지 나 멘탈 관리 못 하겠다. 빠지는 거 못 참는다. 20, 30% 정리하고 나머지만 그냥 가져가시는 게. 근데 다 파시면 안 되는 게 이 사이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고 한 외국계 증권사는 삼성전자 34만 원까지 보더라고요. 되게 높죠.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에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물량은 저는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그게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좀 들고 가자. 중간에 팔면 주식 투자가 되게 쉬워 보여요. 20만 원에 팔고 15만 원 오면 사야지. 근데 어려운 게 20만 원에 팔고 혹시 15만 원 와도요. 못 삽니다. 맞아요. 15만 원 오잖아요. 뭔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삼성 끝났다 그래요. 이제 다 끝났다. 이거 이제 팔아야 된다. 이 논리만 나와요. 그럼 그때 살 수 있나요? 가지고 있는 물량도 오히려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변동성을 못 견딜 수 있는 물량 한 20-30%만 현금화하는 건 각자 스타일에 따라 좀 줄이시되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시고 기본적인 물량은 그냥 뭐 여기서 빠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좀 견뎌야 된다,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는 또 베라루빈에 들어가는 HBM4를 엔비디아에 먼저 이제 물량을 줬잖아요. 그럼 앞으로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상승폭이 더 컸지만 이제부터는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사실 올해 연초 이후로는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좀 앞서가다가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HBM이 원래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네. 베라루빈에는 먼저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아마 그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하이닉스보다 이제는 삼성이 역전하는 거 아닌가 이 기대감이 있고, 근데 여전히 그 하이닉스가 수율은 또 괜찮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HBM4 시장이 이제 하반기에 열릴 텐데 점유율은 하이닉스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아, 점유율이. 네. 네. 근데 다만 삼성은 없다가 지금 이게 생긴 거고 하이닉스는 거의 독주하다 이제 좀 뺏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삼성 모멘텀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삼성은 그 파운드리 있잖아요. TSMC가 하는 거. 그거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됐어요. 얼마 전에 갤럭시 S26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원래 보통은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라는 칩이 들어가죠. 근데 이번에 엑시노스 2600도 들어갔는데 그 모델은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떤 부분에선 스냅드래곤보다 훨씬 더 좋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성능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하이닉스보다 모멘텀은 더 낮다. 그래서 저는 삼성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근데 하이닉스는 그렇다고 그럼 하이닉스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하이닉스 모멘텀이 하나 있는 게, 저는 주주분들은 요거 나올 때까지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미국에 상장하는 거. 미국의 그 ADR이라고 네. 예탁 증서를 아마 상장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미국 지수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가가 레벨업 하겠죠. 현재 SK하이닉스가 PER이 6배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올랐는데도 이익이 워낙 탄탄하니까. 그래서 미국 상장 얘기 좀 나올 때까지는 한번 저는 하이닉스도 모멘텀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탄탄한 기업들은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증시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동전주도 되게 많단 말이죠. 네. 특히 뭐 인버스 중에서 뭐 동전주 된 인버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동전주가 위험하다는 건 다들 알겠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동전주라고 해서 뭐 모두 다 뭐 부실 기업은 아니에요. 이제 1,000원짜리 이하 중에서도 워낙 주식 수가 많아가지고 뭐 옛날에 액면 분할을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1,000원 밑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전주라고 해서 모든 게 위험하다 그렇게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근데 대다수 동전주들이 좀 부실한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언급을 했죠. 그리고 올해 이제 7월부터는 요 규정이 만약에 적용되면 동전주들은 이제 한 달 동안 기간을 두고 20영업일 안에 이제 1,000원 이상이 안 되면 아마 상장 폐지를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동전주를 보실 때 좀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해 재무제표를 한번 뜯어 보셔가지고, 예를 들면 동전주는 맞는데 이익은 꾸준히 내요. 이익도 탄탄하고 부채도 별로 없어요. 봤더니 현금도 좀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1,000원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대주주가 자사주 매입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뭔가 부양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1,000원 이상으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동전주라고 해도 굉장히 좀 회사가 탄탄한 기업이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재평가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대주주 입장에서는 상장 폐지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동전주인데 돈도 없어요. 뭐 실적도 계속 적자예요. 아무리 재무제표 뜯어보고 이 사업 모델 봐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뭔가 모멘텀 자체가 없다. 근데 그런 기업들은 물론 이제 대주주가 주가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좀 위험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익 기반이 탄탄하지 않는데 단지 이제 1,000원을 그러니까 이 동전주를 모면하기 위해서 주가 올린다고 해도 그거는 일회성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로 좀 나눠가지고 펀더멘털이 약한 기업들은 얼마 전에 보니까 동전주 상패 나오고 일단 동전주들이 다 급등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거 상장 폐지 이제 면하기 위해서 주가 올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이용해서 비중을 저는 좀 줄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적지만 펀더멘털 괜찮은 동전주는 저는 좀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주가 올라갔을 때는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 어쨌든 7월부터 시행되니까 네. 좀 리스크 관리는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ETF 쪽으로 개인 자금이 굉장히 많이 네.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종목 분석이 힘든 분들은 아무래도 ETF 많이 선택하실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 이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좀 괜찮다 하는 ETF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직은 준비가 많이 안 됐는데 또 이게 시장이 좋으면 또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수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수 투자. 우리나라 코스피 200, 네. 아니 코스닥도 괜찮고 코스닥은 150이죠. 또 미국은 이제 S&P 500. 요게 이제 기본 어떤 공식인데 일단 지수형 ETF부터 투자를 하시면서 경험을 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수형 ETF가 좋은 게 사실 코스피가 지금 작년부터 거의 지금 오른 걸 보면은 한 100% 넘게 올랐죠. 그리고 올해 연초 이후로 또 140%, 한 140%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르는 동안 지수는 올랐는데 그거보다 못한 기업도 되게 많아요. 그거보다 못한 업종도 많고. 근데 내가 어떤 특정 업종을 샀다면, 특정 기업을 샀다면 지수만큼도 수익 내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삼성 하이닉스나 반도체 샀으면 모르지만, 근데 그만큼 이게 지수를 이긴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강세장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스타트는 일단 저는 그 ETF 중에서는 지수형을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ETF도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업종 ETF도 되게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특히 업종이 다양하니까. 근데 업종 ETF 고르실 때는 앞으로 어쨌든 이 여기 속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성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년, 2년, 3년을 봤을 때 미래에도 꾸준하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뭘까? 이걸 찾아보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당연히 반도체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게 앞으로 몇 년간은 그 로봇. 네. 로봇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 ETF도 좋고 너무 올라서 좀 부담이라면 좀 기다리면 또 되겠지만 어쨌든 뭔가 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ETF들을 좀 한번 이렇게 그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편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죠. 먼저 할 거는 지수형이 먼저 좋고 네. 조금 공부하셔가지고 2, 3년 후에 미래까지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업종 ETF를 좀 선별해서 한 두세 개 정도 나눠서 투자하면 좀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지수나 업종 말고 최근에 이제 또 금도 되게 많이 올랐는데 뭐 금, 은 이런 원자재 같은 건 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원자재도 좋다고 봐요. 은은 너무 투기적이어가지고 맞아요. 은은 좀 반대고 급등력도 심하고. 레버리지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금은 아시겠지만 안전자산의 끝판왕이고 저는 달러가 그렇게 강할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옛날과 다르게 달러의 인기가 좀 많이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본다면 달러 대체제의 1순위는 일단은 저는 그 금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과 좀 양대산맥인데 맞아요. 비트코인 힘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도 괜찮게 보거든요. 이 정도 뭐 레벨이면 뭐 나쁘지 않다 가격은.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조금 힘은 없지만 달러를 대체하는 거는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도 괜찮고 비트코인도 이렇게 한번 분할해서 이걸로 돈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금과 비트코인은 저는 모으는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주변에도 비트코인 좀 잘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얘기 들어보니까 비트코인이 몇 년에 한 번씩은 반토막 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꼭 고점에서 반토막씩 나면서 간대요. 근데 이번에 실제 거의 반토막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또 무덤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속은 쓰린데. 비트코인 투자자의 숙명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주기적으로 반복된대요. 그러니까 저도 차트를 봤더니 이게 주기적으로 이게 2배 오르고 또 반토막 나기도 하는데 근데 분명한 건 저점 고점은 좀 올라가요. 네. 그래서 우상향 방향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과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번 내가 자산의 일부를 그러니까 여기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내 원금의 10% 정도씩 나눠서 좀 장기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달러를 대체한다는 면에서 한번 모아가는 전략이면 저는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작년부터 정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 큰 변화 생긴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정부 정책도 바뀌었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말로만 하는 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고 그래서 이게 10년, 20년 갈 사이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산 시장의 대변화. 이게 막 이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부 정책을 한번 믿고 주식 쪽으로 뭐 주식을 위험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특히 젊었을 때는 자산을 모은다는 개념으로 주식형 ETF를 그냥 매월 월급 받아서 모으세요.
빠지면 빠지는 대로 오히려 나쁜 게 아니라 평균 단가를 더 낮출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그걸 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단 시간을 길게 가져갔어요. 10년, 20년 이렇게 이런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모은다라는 저축으로 모은다가 아니라 주식 ETF로 좀 자산을 모아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한번 바꿔보시면 저는 좀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이제 20, 30대 분들의 고민은 작년에 한참 미국 주식이 유행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왜냐하면 달러도 올랐죠. 미국 주식 올라서 좋았는데 지금은 완전 반대가. 지지부진하죠. 예, 미국은 빠지죠. 또 달러도 빠지니까 그래서 좀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작년에 이창용 총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에 서학개미 분들이 좀 이거는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내가 미국 주식 투자하면 쿨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게 좀 유행이 있나 봐요. 미국 주식 투자하면 뭔가 멋져 보이고 나 국- 서학개미야. 맞아요. 국장 투자하면은 뭔가 없어 보이고. 아, 실제 그랬어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이창용 총재가 그 경고를 한번 하신 적은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데.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그분 말이 맞긴 했죠. 그러니까 투자는 멋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 노후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젊은 분들은 지금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죠. 미래가 불확실하고 더 앞으로 여러분들 20, 30대는 저는 뭐 이제 기성세대니까 지금 정도로 뭐 제 하는 일 열심히 하면 어쨌든 저는 현금으로 창출할 수 있지만 20, 30대 분들은 정말 힘든 게 이제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해요. 진짜 이게 공포잖아요. 그러면 내가 AI를 대체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근데 그걸 일자리를 대체 못하면 방법은 그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하는 거에 있어서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을 사야 돼요. 그런 기업을 투자하시든지 예를 들면 뭐 팔란티오 같은 기업들 투자하신 분도 있고 구글 투자하신 분들, 삼성전자 그거는 AI의 위협을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이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사신 분들 힘드시겠지만 내가 미국 주식을 투자했을 때 AI에 있어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했든지 아니면 미국은 S&P 500은 AI를 이끄는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투자했는데 지금 당장 성과 안 좋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올바르게 투자했다면 한번 나는 점검은 해보시되 단기 수익률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모으면 되거든요. 단 이창용 총재의 말처럼 내가 그냥 단지 기분 때문에 산 건지 그거는 한번 좀 검증을 해보세요. 점검을.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포트폴리오 재분배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국장은 이제 좀 시작은 했잖아요. 네. 과거랑 다르게 좋아졌으니까 국내 주식도 좀 비중을 좀 늘려보자. 저는 미국만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진짜 이제는 투자가 필수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주식 투자 어렵다, 뭐 무섭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공부하셔가지고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